안녕하세요. 대일외고 수학전인 김도윤입니다. 네, 우리 애들이 이제 시험이 끝나고 속속들이 등수도 나오고 점수도 나오고 있는데 수학이라는 과목이 좀 그래요. 실제로 등수가 나오고 나면은 조금 덜할 수도 있고 약간 더 충격을 먹을 수도 있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시험이 끝나자마자 점수에서 받게 되는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면 통합사회 이런 과목이 한 80점쯤 받고 150등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수학은 그 정도 등수면 막 50점, 60점 이런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는 받아본 적도 없는 점수를 받는 과목이다 보니까 아마 어머님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마음이 철렁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등수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원래 수학은 이런 건가 하는 생각도 좀 하시게 되었을 것 같은데 이번 대일외고 시험 기출 분석과 그리고 앞으로 기말고사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까지 제가 차분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지금 현재 아이들과 대일외고 수학을 맡아서 수업하고 있는 김도윤이라고 하고요. 제 프로필은 간단히 흘려놨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번 중간고사는 특별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전년도에는 활용된 적이 없었던 자이스토리 교재가 부교재로 사용이 되었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를 가죠. 학원에서도 선생님께 설명을 들었지만 학교를 가서 선배들이 수학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준 게 부교재만 지겹도록 외워서 들어가. 부교재 10번 풀고 들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실제로 저희 졸업생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자이스토리라는 엄청난 문제집 하나가 부교재로 추가가 되면서 이번 시험 범위에만 자이스토리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약 800문항가량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이스토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더 개념 블랙라벨에서도 한 500문제가량, 400~500문제가량 있었는데 1200문제를 저희 아이들이 10번 풀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의 전략이 어쨌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자이스토리를 차분히 다 풀고 부교재도 풀려고 하던 친구들은 좀 난관에 봉착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두 개의 교재 다 학교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해설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다 부교재로 지정만 되어 있을 뿐 학교에서 활용되는 교재는 아니었던 거고요. 오히려 핸드아웃을 나누어 주셨는데 해당 핸드아웃에 100개에서 120문제가량이 존재를 했고 요것 위주로 거의 대부분 문제가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표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다 보니 효과적 전략으로는 프린트를 가능한 완벽히 분석해서 응용 문항을 집중 학습하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시험에서도 이게 좀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보통 다른 학원들은 이 시점이 되면 적중, 본인 학원 프린트나 교재에서 똑같이 나왔다라고 적중률을 막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양심상 적중률을 강조할 수가 없어요. 부교재 100% 적중률인데 그 부교재를 활용해서 만든 제 교재에서 적중률이 90%, 100%가 됐다고 해서 과연 이게 의미가 있나, 이거는 기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다만 부교재에서 거의 다 프린트에서 거의 다 나왔고 이 핸드아웃에서 나온 내용을 가능한 적합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늘 대일외고 시험이 그랬듯이 특징적으로 알파, 베타, 감마 변형에서 다 숫자 변형, 문제를 해체했다가 표현하는 방식을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나온 변형, 그 다음에 문제 생기문 동일한데 풀이가 완전히 다른 형태의 변형 등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부교재에서 그대로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부교재가 굉장히 닮게 나왔지만 이런 변형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좀 많이 어려운 변형이 두 문제, 그리고 이거 조금 시간 압박과 여러 가지로 힘들었겠다 하는 문제가 6문항가량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문제를 틀리고 나머지를 실수했는지 여부에서 1등급이 이 6문항가량에서
점수 배점에 따라 2등급이 결정이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거기서 조금은 더 틀려도 2등급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이번 대의대고 43기 친구들이 전년도 선배들에 비해서 워낙 우수한 재원들이 몰린 학년이다 보니 딱 그렇게 갈렸습니다. 자, 서답형 고난도가 이번에 고난도가 서답형에 조금 더 많이 물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찍어서 맞추는 학생이 있기가 많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풀어볼 만한 문제에서도 실수가 좀 유발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객관식 문항 분석표고요. 요거는 나간 자료에서 한번 확인을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문항 바이 문항으로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었거든요. 잘 보시게 되면 네, 1번부터 보이실까요? 자, 1번부터 제가 13번까지를 중2라고 거의 다 표기를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편안하게 쭈루룩 풀 수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문제 하나하나의 난이도는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높지 않다라는 게 체감 기준입니다. 문제들이 어렵기는 했어요. 다만 핸드아웃에서 거의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는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3번 문항이라던가 아니면 중간에 뭐 8번, 11번 이렇게 탁탁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에서 걸리는 부분 없이 쭉 넘어갈 때 하고요. 뭔가 탁탁 걸릴 때 실수, 정답률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이제 3등급권이요. 50점대 중반이나 아니고 아래의 점수를 맞은 친구들이 좀 더 충격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조금 주요한 전략은 15번, 16번을 풀 수 있었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풀지 않고 한 바퀴 다 돌리고 다시 말해서 서술형 5번까지 문제를 만나고 나서 다른 문제 검토하고 건드렸어야 큰 무리 없이 고득점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서답형 같은 경우가 이제 5문제가 나왔는데 그중 3문제가 조금 난이도 있게 나왔고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프린트에서 그대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자이스토리에 있는 즉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변형했으나 원형을 알아보기 힘들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좀 개념 위주로 패턴 학습이 되어 있지 않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답형 3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함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풀었어도 틀릴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무엇보다 서답형 5번이요. 저는 재밌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시험지를 받아와서 바로 시험 끝난 지 1시간도 안 된 시점부터 이 문제를 시간 잡고 제가 쭉 풀어보았는데요. 어쨌든 전 수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수학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이 문제 재밌다 라고 말할 정도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맞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까지도 변형을 해서 내는구나. 부교재 프린트에 있었던 문제랑 완전히 동일한 문제가 나왔지만 그 문제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할 수 있는데 설명 들으면 아이들이 알 거예요. 그렇지만 좀 어렵게 나왔다. 게다가 시간 또한 엄청나게 소모될 수밖에 없게 나왔다 보니까 서답형 5번까지 정답을 간 친구들은 선행 횟수도 많았을 거고요. 심화도도 굉장히 깊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친구도 5번을 맞춰오긴 했는데 안타깝게 앞부분에서 자그마한 계산 실수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 전체 전교에 지금 2개 정도 틀린 친구들이 이제 1등급 권역에 많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다 이 서답형 5번과 이제 16번을 틀리지 않았을까. 혹은 16번 하나 맞고 15번을 틀린다던가 이런 형태로 좀 점수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계 연산부터 시작해서 제가 단원별로 어떻게 출제 포인트가 있었는지 쭉 정리를 해뒀는데 해당 부분은 어머님들께서 혹은 아이들이 한 번 더 내용을 체크를 하면 좋을 부분 같아서 여기까지를 제가 다 이야기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전체를 한번 보게 되면요. 그럼 돌이켜서 3월로 돌아간다면 4월로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는 총 9문항이고요. 중이 5, 상 2, 최상이 5문항입니다. 요건 제가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느낀 체감 난이도,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줬을 때 이 친구들이 저 설명 들어도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설명을 들으니까 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풀 수 있어요. 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제가 확보를 한 거고요. 당연히 하는 다 맞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거고, 중문항 같은 경우는 거의 프린트를 조금 열심히 학습을 했다면 맞출 수 있었던 문항 같고요. 상과 최상 같은 경우는 토탈에서 7문항, 그리고 사실 실수 포인트까지 감안하면 8문제 정도가 되고, 이들 중 몇 개는 프린트 유사도가 높기 때문에 맞춘다고 하면 이 7문항 중 하나를 틀리고 하나를 맞고 6개를 틀렸을 때 아마 2등급이 나왔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거 다 틀리고 저기 중하에서도 실수가 하나 있었다 하는 친구들이 지금 평균 점수대에 분포합니다. 즉 대부분 친구들이 그 점수 근처에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여기서 중문항이 흔들리거나 실수가 많은 친구들은 이제 그 아랫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 구별되는 포인트가 등급선이랑도 일치를 하는데요. 그 최상문항 중에서 제가 아까 최상 중 가장 어려웠던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틀린다라고 하면 1등급, 그리고 상과 최상 중에서 한두 개는 맞고 실수가 하나쯤 있었던가, 아니면 6개 딱 틀려주면 2등급 커트라인에 도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틀린다고 하면 이 평균인데, 조금 더 운이 따라주면, 감사하게도 3등급이 번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가 중에서 일부를 실수하는 수준까지가 지금 현재 3등급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 아이들의 점수대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잡아 들어가는 형태로 기말고사 학습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 내용을 바탕으로 그럼 기말고사를 들어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해봐야 할까 하고 보면 중간고사 범위를 꼭 복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중간에 잘 못했으니까 복습을 해야 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요. 우리 데이레고는 전범위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고사 범위 복습 안 하면 당연히 기말고사 볼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중간고사 범위가 쉽게 나오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복습해줄 필요가 또 있고요. 게다가 데이레고는 결국 어렵게 나오는 문항은 단원별로 복합 개념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항에도 대비를 해야 하고요. 학습량 자체는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늘어나고 전범위가 수학에서만 전범위가 아니라 영어랑 국어에서도 전범위거든요. 영어, 국어 선생님이 깜짝깜짝 놀라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거 다 해내야 되는데, 다 시켜야 하는데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섬뜩해요. 아이들이 다른 과목을 누적 학습 범위를 공부하기 위해서 수학을 또 얼마나 미뤄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단어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과제를 의미하는 거다. 여러분의 학습량을 의미하는 거다. 아직 우리가 해야 할 공부가 티끌 단계일 때 이것들을 수행을 해내지 않으면 결국은 해야 할 것들이 태산이 돼서 포기하는 결과가 나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만큼 누적 학습량이 중간고사 대비해서 훨씬 빠르게 늘어날 거예요. 주간 일간 플래닝을 잘 해서 체계적으로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특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아이들과 그리고 저하고 수업하지 않는 친구들이더라도 수학 학습을 위해서 해야 할 핵심 전략은요. 당연히 프린트에서 나오는 걸 알았으니 프린트를 최우선으로 그리고 변형까지도 대비를 해야 하고요. 시간 압박 실전 시뮬레이션도 필요합니다. 다만 시간 압박 시뮬레이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7문항만 문제가 되는 친구들에게 주요한 전략이에요. 아직 저기는 저 14개 문항이 문제인 상태에서는 사실 14개 풀면 그리고 살짝 저 유튜브 보는 어머님들께만 조용히 말씀드릴게요. 2개 찍어서 맞추는 거. 이거 14개 다 맞고 여기서 한 문항 정도 찍는다. 다 찍을 수 있죠. 그렇게 하면 2등급 권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시간 압박이 없어요. 근데 지금 시간 압박 시뮬레이션을 아직 우리 아이는 2등급도 못 갔는데 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요거는 최상급 친구들, 그러니까 최고 난도를 대비하는 친구들에게 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대신에 앞에서 한 문제 한 문제 틀리는 게 2등급, 3등급을 받는데도 엄청난 임팩트가 돼요. 이 실수가. 저거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검산 체크도 늘 하는 방식으로. 우리 이번 시험에서도 조건 체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와서 안타깝게도 2등급을 3등수 차이로 놓친 막 이런 친구도 있었는데, 이런 수문 조건들 당연히 확인을 하는 것 습관으로 쭉 가야 하고요. 여기서 내가 만점까지를 목표로 한다. 이번에도 이 어려운 시험에서도 만점자가 무려 2명이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 고난도 문제를 해체해서 재조합하는 것까지, 즉 문제를 그냥 읽어내는 게 아니라 주원처럼 위에서 쏘아보는 능력까지를 가질 수 있게끔 생각하고 연습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겠습니다. 점수대별 목표를 말씀드리면 이제 70점 이상, 제가 1등급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70점이 등급 커트라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 70점을 넘은 친구들은 당연히 목표가 1등급이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1등급을 못 맞은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거나 아니면 진짜 어려운 문제 풀어놓고도 앞에 거에서 시간이 없다 보니 검산을 못했거나 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포진하고 있을 거라서 이 친구들은 당연히 심화 문제 풀이에도 집중을 해서 어려운 문제 또 풀 수 있게 해야겠지만 실수가 아예 없어야 됩니다. 실수 0%를 위한 만점 루틴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아랫단이라고 하면 2등급 안정선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될 텐데 일단 기본기가 확실히 완성이 되어야 하고 중간 난이도 문항을 완전히 다 맞출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겠습니다. 그 아래 점수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난도 문제보다는 베이직 문제 위주로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는 없게 내가 풀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놓친다는 건 너무 안 될 일이죠. 다 맞추기 위해서 완벽 마스터가 해야 되고요. 제가 찍는다라는 말을 하면 조금 찝찝하긴 한데요. 그렇지만 저희 아이들이 100%를 다 맞추지 못하고 시간 안에 100%못 푼다면 사실 찍긴 해야 돼요. 그런데 당연히 50점 미만 친구들보다 50점에서 70점 사이 친구들이 찍어서 맞출 확률도 올라가요. 왜냐면 못 푼 문제가 소수가 되기 때문에 남은 문항 번호를 체크한다던가 다른 문항이 뭐 3번에 포진돼 있다면 3번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이런 전략을 세우기를 수월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한 4, 5문제 혹은 8문제를 못 풀었다 이런 상황에서 찍는다는 건 거의 뭐 문제별로 다 5분의 1의 확률을 가져가는 거니까 훨씬 불리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조차도 기본 개념과 기본 점수를 확보한 친구들에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확실히 주력을 다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저는 저희 아이들과 어떻게 이 기말고사 과정을 대비를 하고 있냐. 개념 숙지, 제가 이번에 사실 중간고사 때는 조금 저희 아이들을 과대평가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시켜도 되겠지 했던 부분이 개념 테스트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기존에 다른 친구들 가르치면서는 꾸준히 해왔던 건데 안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개념 누락이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매시간 개념 테스트를 보고 해당 결과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직접 클리닉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후에 학생들 인원수가 뭐 적어서 직접 클리닉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인원수 많은 상황에서도 항상 클리닉은 직접 합니다. 다만 제가 아이들이 많아지는 만큼 손이 안 닿는다라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상당 부분을 조교나 학생들 셀프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화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각자가 풀어내서 어떤 부분을 틀리는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에 대한 체크 그리고 진짜 중요한 문제에 대한 1:1 보완 지도는 다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오답 노트 시스템으로 6월 교재를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과제 오답 관리 다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 교재 이름이 부스터인데요. 부스터를 통해서 자이스토리, 블랙라벨, 핸드아웃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다각도의 입체적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학원에서 볼 수 없는 수업이라고 하면 제가 힌트노트라는 걸 제공을 해요. 고난도 문제단을 들어갔을 때 특히나 2등급권이요.
애매한 점수대에 있는 친구들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잘 풀어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 상당히 많이 하는 질문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힌트가 되는 부분을 제가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은 손풀이를 통해서 디테일한 풀이까지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중점적으로 프린트와 그 프린트의 변형, 해체 문제 연습을 하고요.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즉 6월이 되면 저희 교재는 100% 테스트지 양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아이들이 매번 숙제를 하면서도 테스트를 하는 느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저희의 학습 계획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방금 전에 제가 해드린 이야기에 좀 더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이제 개념 노트 백지 수업을, 백지 테스트도 진행하고요.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 못하는 친구들이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를 100% 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핸드아웃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핸드아웃에 있는 어려운 문항은 어떻게 하냐. 매 시간마다 이건 내가 다음 수업 시험에 낼 거야 라고 지정하는 지정 문제가 있고요. 해당 지정 문제를 사전 예고하고 테스트를 보는 방식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조금 더 등급 권역에 근접한 친구들은 킬러 문항 집중 학습을 통해서 탑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제가 질문 받으려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었는데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제 질문 있으시면 하시라는 그런 슬라이드였는데 지금은 좀 빠져서 제가 말로 대신할게요. 자, 요거 말고도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중간고사 때 해왔던 대비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취를 해낸 방식이 조금 더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